자, 2부 행사는 우리 전국 장기요양 협회 이성은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성은 교수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방 소개받은 원광지털대학하고 수원대에서 사회복지 강의하고 있고요. 현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서비스지만 이제 저는 시설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협회를 대표해서 현재 회장을 좀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좀 감회가 새로운 게 2014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무회계를 반대했던 토론회가 이제 찬성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하다가 형사고발을 당해서 지금도 전과 1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게 한 일주일 있다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그때 상당히 반대했고 논리적으로 반대하다 보니까 복지부나 아니면 또 일부 단체에서 한꺼번에 이제 그때 고발을 당해서 벌금 100만 원을 내는 바람에 지금도 서류를 띄면 업무방해로 전과 1범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기 때문에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맡아서 하는 거는 이제 토론회를 이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토론회 위해서 우리 교수님 두 분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해주셨고 또 심도 있게 저도 내용을 좀 읽어봤지만 굉장히 심도 있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공정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주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돌봄이 최선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칼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님이신 정문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문경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돌봄이 최선인가를 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서비스원의 개념 및 설립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즉,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또 보육교사 등 돌봄 종사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개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 공보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재가서비스 품질 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이후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에 확대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시립복지시설인 희망원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생활인의 자립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돕는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노인 전문 보호기관, 또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노인 종합 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게 되고 경상남도에서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 케어 센터를 통합 운영해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또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을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원 정책은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2014년 서울사회서비스재단으로부터 2018년 사회서비스공단 그리고 2019년 사회서비스원이 되기까지
불투명한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즉 소수의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과 사회복지계에는 배제된 채 단독으로 주도했기 때문에 서비스 질, 또 재정 부담, 실제 일자리 증가의 의문, 가장 큰 문제는 민간과의 근로자 임금 격차와 불균형이 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2016년 서울시는 사회 서비스 재단 타당성 보고서를 비공개하였으며 정보청구 공개에 의해 확보된 타당성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수의 오류, 즉 비용 편입 분석과 유사 중복사업 검토성이 빠진 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또 동월에 사회서비스원 시범지역이 공모되었으며 또 동월에는 시범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법보다는 조례 제정이 빠른 이상한 현상, 즉 조례에 의해 먼저 명명되고 뒤늦게 법 규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원 정책은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의 타당성 분석 보고서 오류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타당성 분석 보고서의 비용 편입 분석입니다. 비용 편입 분석은 다양한 정책 대안들 중에서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울 서비스의 경제성 분석은 다른 대안들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유사중복 사업 검토 부분입니다. 보육, 또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보조가 이미 시장에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따라 공론화가 되지 않았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의 문제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업 영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간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진입하여 시작한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공급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공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진입하면 사업의 포기 자체가 힘듭니다. 일단 진입하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회서비스 영역이 공공이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선 거시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은 소수의 정책 결정권자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는 거시적인 사회서비스 시장 상황이나 또 시민의 삶의 질보다는 일자리 영역, 고용 지표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내릴 소지가 큽니다. 어차피 일자리가 주요 관심사인 정책이기 때문에 공론화의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선택한 사회 영역으로 인해 사회복지 현장의 전달체계의 왜곡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고 비용만 증가하는 문제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즉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이 진입하면 일자리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일자리를 빼앗아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서비스의 포화 상태에서 공공이 진입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공공 일자리에 대한 선호와 함께 실제 공공 일자리에 취업하면 처우나 고용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력들이 공공으로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순적인 것은 공공의 일자리가 민간보다 좋은 것은 임금과 처우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일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세금으로 임금을 올려주고 넉넉한 재정으로 연가와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준다면 이것이 민간과의 정당한 경쟁인가 의문이 듭니다. 굳이 세금으로 운영 적자를 보전해 준다면 민간 공급자에게 지원해줘도 임금과 처우는 나아질 것입니다. 현재 민간 사회서비스 공급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또 노동자의 처우가 낮은 이유는 부족한 수가와 보조금 때문일 것입니다.
수가 자체를 부족하게 디자인하고 또 부족분을 민간에게 충당하게 만들어버린 현재의 수가 정책에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애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운영난의 보조는 공공은 가능하고 민간은 불가능한 것인가 부분입니다. 분명 사회서비스원 설립 당시에 보건복지부는 추가 재정 지원은 없다고 밝혔으나 서울사회서비스원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는 추가 재정분을 밝히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배부된 책자를 통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서비스원 서비스의 질 문제의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우와 임금 수준이 나아지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상상, 또 공공이 하면 투명할 것이라는 상상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었습니다. 공공의 관료화로 인한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잊었습니까? 또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잊었습니까? 처우와 임금 수준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의 질은 인력의 양과 질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운영의 혁신만이 그것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재들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종사하셨던 운영자들이고 종사자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공공에 진입했다고 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나오고 또 새로운 서비스 기술이 태동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불균형과 격차 부분입니다.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또 임금과 처우의 격차 등은 사회복지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현실적 고민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예산과 비용의 문제로 모든 사회서비스를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전체 노인요양원의 5%를 점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5%의 노인요양원과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95%의 노인요양원의 임금 격차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격차는 사회복지계의 수건과제 중 하나인 단일임금 체계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유형이 지역적으로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고서는 단일임금 체계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서비스는 전체를 포괄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하나의 서비스 분야에서 100%의 사업을 영위하지는 못합니다.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공공노인 요양원의 비율이 50%에 비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서비스원은 강산이 몇 번 바뀌어도 50%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가 시민들과 사회복지계를 중심으로 재공론화돼야 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복지 정책인지 또 일자리 정책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를 전체 체계적인 미래지향적인 복지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현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공공과 민간이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내용의 취지였고, 또 하나는 서비스의 질은 인력과 양이지 어떤 그런 공공 서비스가 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토론해 주셨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재가장교육연합회 회장님이신 김복수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제하신 그 내용 중에서 사회서비스원 정책은 공론화되지 못했다. 그 부분이 일본에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일자리 증가의 의문에 관련된 발제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 잠깐 질의를 하자면, 사회서비스원이 확장되면 실제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고 비용만 증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저도 절실하게 공감을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도입 초기에 민간보다 높은 임금과 또 좋은 처우 개선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의 인력들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동하는 것을 서울 사회서비스원에서 저희도 이제 목격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과의 충돌 없이 일자리의 증가는 어떤 그 공급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혹시 그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회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취지와 목적은 서비스의 균형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임하고 운영 시스템은 건강보험공단이 그리고 관리 감독 권한은 지자체에게 이임이었습니다. 초기에 부족한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민간의 사업을 이임하여 매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형적으로 비대해진 공급 체계에 대한 또 비난과 논의 과정에서 돌봄의 공공성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 관리 또 감독을 맡고 있는 공공, 즉 지자체에서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공공의 서비스 공급을 하는 것은 취지와 목적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자리의 증가를 충분하게 고민했다면 기존의 민간의 공급과 충돌되지 않는 서비스, 즉 단기보호 시설이라든가 의료 및 간호 시스템 구축이 민간과의 협약도 되고 또 일자리 증가도 이루어질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답변되셨나요? 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토론으로 우리 경남 재가기관 협회 회장님이신 우리 심정은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문경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의 공공돌봄과 장교양위원회 중심으로 본 장교양 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토론 초반에 우리 공공돌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중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구조가 아니다. 시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다. 또 지출이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 저도 굉장히 크게 동의하며 서비스의 질이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이라든지 근로자의 기관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이번에 공공돌봄을 한번 해보면서 알 수 있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 동의 내용과 별개로 발표 자료에 제시됐던 것 중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려보면요. 장교양위원회 구성 일부를 국회에 주는 방식을 제안하셨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심정원 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대안 중 구성원 일부를 국회에 넘긴다는 의미는 꼭 국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거버넌스를 통하거나 또 시민단체 추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대상자별로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원을 구성하는데 다양한 추천제가 있다면 좀 더 장기 요양인들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았는데요. 또한 토론자께서 앞서 하신 말씀 중에 근로자들의 이직 및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관리자와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처우 때문에 아니다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임금, 관리기간 등만이 문제였다면 이미 공공돌봄이 시행되었을 때 또는 요양보호사가 노조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이 되었었겠죠.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것들이 교육 또는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 모두 이런 자리를 활용해서 곰곰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 다 되셨나요?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2019년도에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스웨덴이 공공 비율이 이제 상당히 적고 우리나라가 공공 비율이 그러니까 상당히 공공 비율이 많고 우리나라는 공공 비율이 적다 그래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2020년도에 스웨덴 복지청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 들었을 때는 오히려 거기서는 공공 비율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공이 하다 보니까 경쟁이 없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공공 비율보다는 민간 비율을 높여서 두 개가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어서 서비스 질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토론하신 것 중에 스웨덴 내용이 좀 있어서 지금은 50%가 됐습니다. 제가 갔을 때 14%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50%가 됐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그 민족별로 특성에 맞게끔 재가나 요양시설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단이 조금 더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낼 때는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네 뜻과 생각대로만 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에 근거한 보고서를 내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적 측면의 개혁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칼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안여인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1주제와 2주제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플로어에 어떤 그런 질의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그때 2주제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질문을 한꺼번에 받아서 우리 발표하신 교수님들이나 토론자들한테 그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여인 교수님께서 금방 말씀드린 제목을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자 안여인 교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7월의 무더위 만큼 이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관심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늘 꼭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 참석을 못하신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국가에서 좋은 제도 정책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자와 또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또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될 때 정말 의미 있는 제도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게 현장을 구석구석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목소리도 내보고 또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관심도 갖게 하는 이런 자리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부분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심들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운영적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다. 자, 이 주제로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미 2025년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상황 또 정책과의 어떤 괴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령화 현상 속에서 고령자에 대한 수발 부담은 기존에 가정에서 돌봄 부양을 했던 사적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공적 영역에서의 제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든가 돌봄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 제도는 우리나라의 고령자에 대한 시대적 역할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2015년 지금은 정말 그 제도 시행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또 한 번의 강산이 변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로서의 공정성 또는 평등의 가치 추구를 통하여 사회보장 서비스의 소득 수준이나 복지 서비스의 불평등 해소라든가 감소시키는 역할로서의 욕구도 함께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응하여 사회적 요구와 노인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변화의 시각 또는 법령, 제도의 다양한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제도 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용도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정당하고 상당한 수가 결정. 먼저 수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급여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로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되는 정책적으로 정해진 가격을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이 수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의 신호이고, 때로는 수가에 대해 인식하는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이용자의 인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수가의 구성. 자, 수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수가는 수가 산정 방식과 수가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수가 산정 방식은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는 기준 그리고 방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수가 수준은 서비스 단위 가격의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수가 수준의 구성 요소를 보면 재료 원가 플러스 이윤 그리고 알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 원가는 첫 번째, 돌봄 제공 인력의 임금, 두 번째, 시설 운영비는 사업비, 운영비, 관리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윤은 민간 시설에 대한 정당하고 적정한 이윤 보장이 필요합니다. 사실 민간 시장은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초기 시장 진입을 유도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초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절차적인 준비 없이 이제 고령자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고유의 지침이나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어요. 저도 초기에 기관을 운영을 했었는데 설치할 때도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굉장히 좀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편치 않은 어르신들이 계신 시설에 점자 블록을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라. 그리고 화장실에 점자로 남자 여자 구분을 해라. 좀 어이없죠? 네, 현장을 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하면 어르신 낙상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점자 블록을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점자 블록을 사서 접착제 살짝 붙여서 입구에 붙여놓고 허가 난 다음에 다시 뗐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화장실도 이렇게 돌려서 안에 사람이 있음 없음 표시 있잖아요. 손잡이. 그거를 해라. 그래서 치매 어르신께서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안에서 잠그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법에 있으니까 하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분노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죠. 지들이 현장을 알아? 와보기나 했어? 적어도 한 번쯤은 현장에 먼저 와서 보고 아하 이렇구나라고 해서 융통성은 일이라도 융통성의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악법도 법입니다. 법에 있으니까 하세요. 정말 시간이 가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합니다. 화장실에 이렇게 돌리면 빨간색, 초록색에서 사람이 안에 있고 없고가 있잖아요. 그걸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아니죠. 요양원에 이게 있으면 큰일 나요. 어르신 그 화장실은 아예 문도 안 잠그잖아요. 그런데 통과는 해야 되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고 오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잔머리를 잘 굴리는데 제 제자들한테 막 수소문했어요. 빨리 이걸 좀 구해봐라 그랬더니 교수님 적어도 빨라야 3일,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잔머리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돌리는 이게 어디에 있나요, 주로? 관공서나 휴게소 화장실에 이게 있죠? 그래서 큰일 나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 의원님도 계신데 지나간 일이니까 뭐 내가 어디 뭐 관청이다 휴게실이다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모 장소에 가서 살짝 이렇게 보고 사진 찍어놓고 저기 나사를 돌려 빼서 부착해서 허가 받고 다시 제자리에 잘 갖다 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 물론 뭐 주무부처에서 그 모든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로 이제 현장을 알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민간은 정말 초창기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지침도 법칙도 없이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거 틀렸잖아, 너네 부당 청구야, 한 1년 뒤에 막 노란 봉투 날라오고 우리를 정말 간을 쫄게 합니다. 장교양 기간, 제가 장교양 기간 운영하는 분들과 일반인들의 이 그 질적 연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심리적 트라우마, 이런 얘기도 제가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수가의 평가입니다. 수가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게는 장교양 서비스 시장의 참여 여부를 결정짓게 하는 요인인과 동시에 기관 경영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또한 서비스 노동자에게 수가를 기반으로 임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수가의 수준은 임금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수가는 공급자의 적정한 대가와 수급자의 부담 수준 모두를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의 정책의 개입, 즉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수가 체계는 제도 도입 초기에 한 번, 그리고 2012년에 한 번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는 서비스 욕구나 사회적 변화가 굉장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는 합당한 수가 체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동안 수가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 부분만큼만 반영되었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현장의 수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공서 공휴일 유급제와 관련해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급여 제공을 하게 되면 2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는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주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현재 상황의 수가 체계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2019년부터 인건비 비율 고시를 종사자 직접 인건비율 86.6%로 강제했고, 민간기관의 이윤 부분은 종사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운영은 적자 구조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급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정당하고 합당한 수가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획일적인 임금 수가 지불이 아니라 민간기관에 맞는 회계 규칙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또 다른 대안으로 현재의 복잡한 수가 모형 대안으로 단일 수가 정액제로 보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단일 수가 정액제는 복잡한 수가 체계로 인한 종사자의 임금 충돌 문제, 그리고 시간적 낭비 등의 문제들을 투명하게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교양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의 목적으로 다양한 주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교양보험제도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들로 이루어진 장교양위원회에서 장교양 전반에 관한 사항, 즉 장교양 보험료 요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교양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명목상의 목적을 띠고 운영되고는 있지만 위원회 구성, 논의의 투명성, 심의로 한정된 위원회의 권한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돌봄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확대 등 인구 사회학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세분화될 것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장기요양에 대한 주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현재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장기요양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대한 전반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법 제45조, 47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가나 시설급여 비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정의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목합니다. 위원들은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업인단체 또는 자영업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각각 동수로 구성합니다. 책자의 표를 참고하시면 그 단체별 또 기관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 위원은 위원장 포함 22명,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각 7명 해서 22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제도가 최초 도입될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징수합니다. 사실 통합징수 처음에는 잘 몰랐죠. 어느 날 보니까 건강보험료에 뭐가 하나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65세 이후에 수급받아야 될 이 보험료를 출생부터 기여금을 내고 있는 셈이죠. 어쨌든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비슷하게 소비자, 공급자, 공익위원을 각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마찬가지로 실무위원회도 각 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기요양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의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본인이 매달 납부한 보험료 기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기여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고 제도의 신뢰성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사실은 공급자와 가입자 대표는 공급자와 공익 대표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인지 의문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임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서 결국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 선정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정부의 성향에 따라 가입자가 공익대표위원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과 가입자를 동일하게 하여 운영하다 보니 위원 구성을 포함한 제도 운영이 유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은 오래전부터 위원 구성과 비민주적 거버넌스 등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자, 이런 비판이 없이 장기요양위원회가 똑같은 과정으로 건정심의 구성을 그대로 답습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농업인 가입자 대표로 위촉된 농협중앙회 그리고 지역농협이 이미 장기요양 사업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받죠? 네. 다 닦아놓으니까 말이야. 그죠? 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이익충돌이 상당히 우리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걸로 많이 싸우던데, 그래서 이에 대한 변경의 요인으로 위원 자격을 박탈이나 해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위원회 논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의 정책을 다루는 만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회의가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이후 안건, 논의 결과를 요약한 정도의 내용을 담아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 공개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논의가 되었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토의 내용, 의결사항 그리고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중요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회의록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고 일부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침이 분명합니다. 사실 국민연금도 똑같이 공적 연금이잖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뭐 똑같이 이제 5대 보험이라고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심의로 한정된 위원회의 권한 문제이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장기요양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의기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을 논의하더라도 심의기관으로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대로 위원회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요양위원회 구성부터 최종 논의 결과 채택 여부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으면 위원회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심의기구라는 한계를 넘어서 의결기구로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장기요양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사항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장기요양에 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실질적 사회적 합의기구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위원 구성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입자, 공급자, 공익의 구성비를 동일하게 하기보다는 가입자의 몫을 늘리고 위원 구성 일부 추천권을 국회에 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회의 일시, 장소, 토의 내용, 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개초일부터 최대 2주 이내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위원회의 심의뿐 아니라 의결기구로 권한을 부여하여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의결까지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민주적 거버넌스 형태의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그리고 기관 운영자, 사실은 기관 운영자들이 행복해야 수급자, 종사자도 행복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의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역시 기관의 운영자나 아니면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만족도, 즉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안영희 교수님 발표에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론적인 것과 더불어서 또 이제 현장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부족해야 됐던 부분들을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또 수가에 있어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단일 수가인 정액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 하나는 위원회의 어떤 권한과 구성이 조금 개혁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거를 대표해서 이제 우리 김복수 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 혹시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두 가지 발제를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 장기요양보험, 특히 이제 우리가 방문요양 기관이 이제 주가 100%가 기관 운영하시는 센터장님 모셨는데, 사실 수가 문제가 거의 장기요양보험의 거의 뭐 한 70-80%는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종사자의 임금과 또 기관 운영과 또 여기는 가장 적게 이제 적시가 됐지만 그 시설장의 인건비가 3.7%라는 그 비용이 또 인건비 비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가에 관련된 지금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사회적인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정책 개입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합리적인 수가 이런 것들을 빨리 도출해내는 게 급선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게 15년 동안 저도 그렇지만 우리
방문양을 운영하는 그 우리 대표님과 시설장님의 수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년 동안 이 수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운영과 또 제도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아왔고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수가 그 문제의 대안으로 지금 그 정액제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액제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정액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복수 회장님의 질의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내용에서 잠깐 언급도 했지만 정부가 사인 간의 근로계약에 대한 임금 부분을 강제하는 곳이 즉 인건비 비율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한정된 수가로 인한 공급 주체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한 문제가 저변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직접 종사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열악한 환경이고 이에 대한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다 보니 해결점을 임금을 강제하는 고시로 전환시킨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수가 산정 방식과 수가 수준은 매우 복잡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이 정액제 부분은 국가 위임 사업의 동종 사업 공급 시스템을 연구하다 보니까 수가를 시간당 정액제로 책정된 분명한 사례가 있어서 현재의 수가 문제점들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좀 더 연구 보완해서 장기요양 수가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답변되셨나요? 예, 추가로 제가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장애인 활동 보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슷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재정이 물론 다르지만 거기에 수가 문제가 이렇게 정액제로 돼 있어서 시간당 그 문제가 명확하고 우리가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막 복잡하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인건 비율을 86.6%로 맞추려면 여러 가지 온갖 막 그 통합적인 그런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종사자의 임금만큼은 간명하게 하면 저희 현장 사업의 50%는 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잘 참조하시면 저희들 수가에 관한 정액제가 잘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그 심정원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궁금해하고 있던 수가에 대한 얘기라서 더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미 비슷한 질문을 하시긴 하셨지만 저희는 이미 나라의 노동부 기준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만 임금을 지불해도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사자 인건비 비율이라는 법을 한 번 더 추가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은 사실 이것과 관련된 기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좀 훼손되고 있죠. 저만 같아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포상이라든지 뭐 개별적으로 지급했던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다 인건비에 녹여서 줘야 되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기분 좋게 한턱을 써야 되는 날도 있고 어떨 때는 선생님들 보는 앞에서 현금을 딱 드려야 되는 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무조건 계좌이체로 말일날 계좌이체로 입금이 될 겁니다. 이거 자체가 직원들의 사기를 좀 떨어뜨리는 오히려 사기를 증진시키려다가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발표자분이 말씀하시는 이 제도적 개혁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크게 동의합니다. 특히나 수가 문제와 강제하고 있는 인건비 비율 고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만일 교수님이 수가 인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합당한 수가는 어느 선으로 고려돼야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지금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한번 제가 여기 발표할 게 아니라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 공급자나 제공자, 수요자 이 모든 부분의 만족도가 맞추기가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 수가 모형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그래야 현장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교과서가 좋긴 하지만 사실 쓰잘데기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주무부처에서 조금 오픈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 또 장교양 서비스는 단순히 하루에 10개의 사과를 옮기면 10개 사과 박스를 옮기면 10,000원을 준다라는 이 기본적인 공식이 아니잖아요. 이 뭐 사회복지라든가 뭐 상담 현장, 장애인 복지 마찬가지로 휴먼 서비스는 정말 답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카렌더의 날짜를 보고 아 휴가철이구나, 아 명절이구나 아시죠? 특히나 이렇게 뭐 날씨 변화라든가 명절, 연휴, 공휴일 이런 어떤 그 이벤트적인 날짜가 지나가면 어르신들의 신상의 변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기관장님들 노심초사 여러 가지, 또 우리 종사자분들도 연휴예요, 쉬어야 됩니다, 휴가 갑니다 이럴 때 땜빵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어떤 공식으로 정해서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이 장교양 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민간의 역할을 통해서 장교양 서비스의 만족도는 해마다 높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관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를 해요. 예, 정말 부모님 모시는 것은 마땅히 자식으로 가족으로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윤리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모신다고 하는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계실지, 어디까지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서비스로 병행해서 우리가 이제 부양의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강제한다고 서비스 질이 높아지진 않아요. 사실 예전에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월급이 많으면 좋은 직장이야 라고 했는데 현대사에서는 그렇지 않죠? 네. 정말 월급은 좀 적은데 근무 환경이 너무 좋아서 기관장님의 마인드가 정말 인격적이라서 동료가 좋아서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정부에서 불합리한 인건비 비율 등의 고시를 폐기하고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죠. 뭐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86.6이 뭡니까? 우리 한정희 언니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86.6% 퍼센티지 나오면 저도 계산은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매출 1,000만 원에 866만 원을 인건비 하면 뭘로 운영하지? 보이지 않는 돈 많이 들어가죠? 어르신 방문할 때 그냥 갑니까? 원장님 와서 너무 좋아. 근데 그거는 한 2번이고 맛있는 거 세워서 너 너무 좋아. 이 보이지 않는 잔잔한 부수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종사자분들도 뭐 정해진 임금 외에 떡값을 많이 주는 원장님이 너무 좋고 하여튼 그 보이지 않는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소리 없이 오르는 종이값도 만만치 않아요. 평가 받으려면 종이질을 무척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수가 무형 부분, 수가를 결정할 때 조금 그런 부분도 반영했으면 알파를 좀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신박사님 답이 되셨나요? 너무 화끈하게 답이 된 것 같은데. 원하던 답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장교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4%에 가깝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공공 서비스 중에 또 가장 만족하는 그 서비스, 그러니까 가장 만족하는 게 장교양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여기 계신 우리 센터장님이나 또 시설 관계자분들이 이 만족도를 올린 것인지 아니면 공단이 올린 것인지 저희가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들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인건비 비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장교양 보험법보다 더 상위법인 우리나라엔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당하게 맞춰서 급여를 제공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2중, 3중으로 해서 인건 비율을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저도 제가 외국에 있는 사례들을 보고 일본이나 또 가장 먼저 했던 독일 사례, 그 다음에 일본의 사례, 또 최근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몇몇 나라의 사례를 봐도 이런 인건비를 강제하는 경우는 없고요.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그것을 제공하는 게 맞고, 근로기준법은 어기면은 바로 형사고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거기에 맞추지 별도로 인건비를 강제하는 곳은 지금 현재 우리 제도밖에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5년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상당히 잘못돼서 모든 제도를 리셋을 하고 새로 2005년도에 새로운 제도로 다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기관과 그 다음에 도도부 현과 시정촌이 다 같이 모여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나름대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국에 있는 제도를 제가 연구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그 불만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훨씬 나중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데 오히려 독일이나 가장 먼저 시작했죠. 1994년도에 수발보험으로 시작을 했고 일본은 2000년도에 개호보험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제도보다도 훨씬 더 지금 나중에 시작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불만들이 많다는 것들이 저도 이걸 연구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자, 오늘 그 두 교수님께서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여기 플로어에서 혹시 좀 질문하실 내용이나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은 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A+ 성원 노인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예. 이승남 시설장 겸 대표입니다. 네네. 그 토론회 내용이 아주 저희들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끔 네. 이게 진행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답변 내용도 그렇고 질의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그 한정혜 의원님께 잘 전달되고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기관에 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희들 세금이 혹시나 도둑당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려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세금 투입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임금 지원이 곧 양질의 서비스로 연결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지난 몇 년 동안 그 공공재정의 그 방안만 경영으로 인한 지방 의료원의 폐업 사태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관련된 최근의 기사를 보게 되면 서비스원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이 산재급여와 월급을 수개월 동안 중복 수령하거나 또 상습 지각, 또 조퇴, 근무지 이탈 같은 근무 형태의 관련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같은 그 복무 규정 위반 사례가 2020년에는 6명, 2021년에는 9명, 또 22년에는 13명에 이르기로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과연 안정된 임금 지원이 곧 양질의 서비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어떻게 질문의 답변이 좀 됐었을까요?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올라온 대구지부 사랑지기 365 노인복지센터 시설장 겸 대표 김동진입니다. 오늘 토론이 정말 뜻깊고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를 적어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원의 구성을 보면은 그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 단체 각각 7명씩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그 상기 구성에 있어서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은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안영인 교수님. 예.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입자 측면 아까 뭐 7인 7인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가입자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농업인 대표로 농협중앙회가 지금 들어 있는데, 이 중앙회는 가입자 측면이기도 한데 요즘에 이제 요양 사업에 진입을 준비하고 일부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분명히 이해 충돌의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될 것이고, 공익단체도 보건복지 또는 학계, 연구계 이쪽 참여 구성이 굉장히 과중해요. 사실은 현장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문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급자 단체도 크게 이제 장교양 기관은 두 종류잖아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렇지만 시설급여는 뭐 공생과 요양원, 전문 요양원이고, 재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야간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각각의 분야별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재가기관을 통칭해서 연합회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협회 같은 유관기관들 저희하고 밀접한 뭐 어차피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또한 사회복지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유관기관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장을 적시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우리 아까 김동진 센터장님 답변 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28쪽에 우리가 잠깐 밑에 소속하고 성함을 좀. 네네. 저는 부산에서 온 효드림 재가노인복지센터장 김미자입니다. 네. 네, 28쪽에 우리가 그 장기요양위원회의 그 중요성을 저희도 제가 이 재가를 7년 이상 했지만 사실 이 장기요양위원회의 그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여기서 보면 28쪽에 밑에 보면 장기요양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에 밑에 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들로 이루어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전반에 관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이런 게 정해진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저기 대구에서 오신 센터장님 말씀처럼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현황이 우리 여기 보면은 공급자 대표에 보면 한국 재가노인복지협회도 있고 한국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도 있고 한국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즉 방문요양을 대표하는 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요양료율이 인권 비율이 86.6%라는 정말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길러서 이 방문요양에 재가협회에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현황에 우리 공급자 대표로 방문요양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86.6%의 인권 비율이 정말 말대 안 되는 거리 상식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미화 센터장님이시죠? 예, 김미자 센터장님이시죠?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플로어에 있는 그 우리 토론자나 우리 하신 분들한테 어떤 그런 질문이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잘 아시지만 저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에서 여기서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도 요양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실질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임대로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건물을 사다 보면은 대출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인건비 비율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솔직한 얘기로 살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000만 원 들어오는데 86.6%면은 나머지 갖고 제가 봐도 운영이 이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김미자 센터장님이시죠? 네, 말씀해 주신 거는 아마 우리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답답함을 우리 아까 오셨던 우리 한정혜 의원님 계셨었는데 아마 충분히 저는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쳐주셨는데 감사하고 요거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자유 주제 토론을 할 텐데요. 요 주제 토론은 우리 교수님들하고는 이제 조금 달라서 교수님들은 이제 이석을 하시고 인사하고. 예, 제가 그래서 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김복수 회장님하고 우리 심정원 박사님하고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해서 셋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잠깐 한번 인사 말씀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끝으로 이런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러한 그 바라는 염원들이 바르게 정착되도록 저희 학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희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속이 시원하신가요? 하여튼 제가 뭐 소신껏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지침들은 잘 지켜주고 또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개인의 목소리는 안 되잖아요. 협회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기회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한테도 그런 내용들을 정보를 주시면 열심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두 분은 저희가 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저희가 제3주제 인건비 비율 고시 대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전국 제과장교양기관 연합회 회장이신 김복수 회장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주제 1과 2 토론회를 열띠게 또 해주신 두 분 교수님과 토론자분 그리고 질의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앞에 두 발제 주제는 세 번째 인건비 비율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서 제일 제2주제를 저희가 기본으로 삼았고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3주제 이 자율 토론은 인건비 비율 고시였었고 저희 협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이 인건비 비율 고시 때문에 사실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밴드에도 늘 쓰고 우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거의 10년 동안 쌓았던 내용도 바로 이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센터님이 잘 알고 계시고 또 현재도 매달 그 인건비 받으면 보험료 받게 되면 또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언제 또 현지조사 이것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내년 갱신되면은 또 이것 때문에 또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방금 전까지 앉아 계신 그 한정혜 보건복지위원께서 제가 요 내용을 이제 전달은 사실 했는데 토론자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부득이 발제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 요 주제는 저희가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 그 내용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협회 활동을 보게 되면 그래서 주요 내용과 이런 내용들은 쉽게 35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중요 내용들만 제가 발제를 하고 워낙 궁금한 점들도 많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궁금하실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자유롭게 발제를 하고 여러분들도 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간 내에서는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 2017년 5월에 노인장교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재무회계하고 이제 인건비 비율을 우리 방문요양객에 적용하겠다 하는 개정안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 2017년서부터 2019년 그 법이 완전히 국회에서 개정될 때까지
수많은 아스팔트에서 국회에서 저희가 또 현장 보건복지소 앞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재원만큼 이 문제 때문에 시위를 많이 하고 또 걸기대회를 많이 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 시기 때는 저희 단체가 거의 주도적으로 인건비 비율과 재무회계 관련해서 반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법이 통과가 됐고 2019년에 통과가 됐고 앞에 우리 자세준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초기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비율 강제 고시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1, 2, 3차 대법원까지 소송을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서 수가 문제도 나왔었고 밝혀지게 됐고 그다음에 인건비 비율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저희가 또 헌법 소송을 했고 그다음에 3번에 걸쳐서 또 소송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복지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밝혀지게 됐죠. 수가 체계가 엉망으로 돼 있고 아까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초기에 2008년도에 수가 체제가 한번 만들어졌고 2012년도에 한번 변화를 줬습니다. 수가 체제를 한번 변화를 줬는데 그 이후로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수가 체계가. 그러면 10년 전에 수가 체계 만들어 놓은 상황과 지금의 오늘날의 수가 체제를 비교해 보면 아까 이성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로기준법이 다양하게 개정이 됐고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2년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공서 공휴일 유급제도에 관련 것도 나왔었죠. 그거 수가체계 없습니다. 삽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는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이 수가 산정 방식과 수가에 책정된 기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수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비율 지금 보면은 2017년도에 처음에 개정됐을 때 84.3%였습니다. 2017년도에 처음 개정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2018년도에 86.4% 올랐죠. 그 다음에 2019년도 이후 지금까지 86.6%입니다. 지금 3단계 인건비 비율이 오른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라고 자꾸만 지자체라든가 공단에서 요구받는 게 86.6%라는 인건비 비율 고시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다양합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법에도 규정돼 있고 시행령에도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도표를 보면 구분이 이제 각 공급 주체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쭉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켜야 될 인건비 비율이죠. 그리고 이제 수가하고 이제 조금 전에 발제하신 그 내용 중에 수가하고 인건비 비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올해도 이제 아마 협상 중이고 결과는 아직 나왔는지 안 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인건비 최저임금이 지금 9,620원으로 올해 돼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수가 체계가 고인건비 비율만큼 올라가고 있죠. 최저임금만큼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나온 인건비 이 수가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게 최저임금 비율 올라간 만큼 이게 만약에 5%가 올해 2023년도에 5%가 올랐습니다. 5%가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수가 체계는 얼마 올랐냐면 4.7%가 올해 올랐어요. 그럼 요 4.7%가 최저임금 올라간 인상분에 딱 맞춰서만 이게 책정이 된 겁니다. 수가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영비가 있어야 될 텐데 운영비가 물가가 상승했는데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과 시설장님의 임금 부분 3.7% 부분이 적용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냥 최저임금만큼만 그냥 올려준 거예요. 이 사항으로 보면. 그러면 내년에 최저임금 오를 때 그러면 또 내년에 최저임금 비용에 관련된 수가만 또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도표에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운영비와 간접인건비, 시설장의 인건비는 계속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86.6%를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표를 보면은 지금의 인건비 비율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인 거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7%의 이제 대안에 관련된 문제점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은 지금 통과가 됐고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고 있고 지자체와 공단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켰냐 안 지켰냐
내년에 갱신되면서 지킨 기간과 못 지킨 기간 이런 거에 대한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에 갱신제가 도입되기 전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만 그동안 기관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폐해가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토론 발제로 제가 잡은 내용도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 머리를 후두부로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이죠. 언제 불시에 인권 비밀에 관련된 것들을 지자체에서 할지 공단에서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2017년서부터 올해까지 소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싸워왔기 때문에 적용을 못 시킨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여기 뭐 변호사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2017년에 이게 개정이 돼서 19년도에 바로 적용을 해야 될 사항이었었어요. 복지부에서는. 근데 우리가 헌법소원하고 소송을 4, 5년간 지속하면서 이게 지금 적용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수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나온 얘기지만 이제 수가 모형이 수가 산정 체계가 투명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왜? 기조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정액제 부분도 대안으로 나온 게 수가를 정액제로 하면 복잡하지 않게 가는 거고 그 모형 하에서 종사자들하고 저희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최저임금 주면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9,620원 플러스 뭐 연차 주고 예, 주차 주고 문제 없잖아요. 근데 뭔 비율을 만들어서 그거를 애써 막 종사자들끼리 피해가 가는 거예요. 어떤 유형사는 기관이 잘 보이니까 좀 더 주고 어떤 기관은 이렇게 된다는 편차, 불평등한 사항을 불법적인 사항을 이 고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를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게 하고 문제성 있게 하는 거고 단순하게 얘기해서 정액제로 딱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딱딱딱 주면 되는 거거든요. 간명한 거예요. 인건비별 재무회계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적용시키면 재무회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깔끔한 게 명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꾸 인건비 복잡한 걸 만들어내는데 문제점을 밝혀내는데 지금 복지부가 하고 있다는 그 문제점이 지금 있다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종사자들의 그 근로 환경이 변화가 되잖아요. 자꾸만 여기 국회의원들 아까 민주당 의원들 많이 봤지만 저 축사 때도 보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이게 우선이잖아요. 예? 뭐 7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70만 명 100만 명을 관리해야 될 우리는 뭐냐고요. 저희는 다 공감하는 바겠지만 24시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잖아요. 그러면서 상근하라 그러고 연차도 막 찔끔찔끔 주면서 우리 상근직이에요. 상근직. 우리 상근 의무 안 지키면 환수 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명쾌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적당한 그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가가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안정한 생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저희도 최소한의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공급주택들끼리 잘 협력해서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게 이 제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장 적합한 목적이고 취지잖아요. 이거를 왜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서비스원 괜히 만들어갖고 공급한다 그러다가 폭삭 망가져버리고 예산만 낭비되고 지금 그 상황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 서비스원 만들었다가 지금 1호점이 송파에 있었는데 송파 폐업당했잖아요. 그리고 12개, 13개 되는 그 사회서비스 센터들이 4개로 축소됐잖아요. 왜 이런 허튼 짓을 국민의 헬스 이런 허튼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예산을 저희한테 줘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 고시의 문제점들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내년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말에 이제 우리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관련돼서도 빨리 이 고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15년 동안 당한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러 자료를 통해서 또 이제 아까 여기 교수님들 계시지만은 제가 좀 의뢰를 해서 내용을 받은 것들이 이제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들이 왜 나왔나는 여기 이제 1번, 첫째, 둘째, 셋째 나오잖아요. 시설장애 임금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38쪽에 시설장애 임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인건비별 보면은 직접 인건비 비율 86.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접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우리는 간접이고 사회복지사도 이렇게 우리가 종사자면 종사자지 무슨 직접 감정을 나눠갖고 그거를 넣느냔 말이죠. 그것만 해결되면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장기요양의 종사자다 그러면 86.6%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임금을 짜내서 만들어다 보니까 간접 인건비, 직접 인건비를 나눈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라는 게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도 사실은 해결의 초점도 지금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듣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어느 의원님이 그 39쪽에 보면 어느 의원님이 이제 왜 못 지켰냐에 대한 50%를 못 지킨 내용에 대해서 통계자를 뽑아왔어요. 왜 방문요양 기관들이 인건비 비율을 못 지켰냐 이 데이터가 있어요. 안 지킨 게 아니라 못 지킨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지킨 거죠. 안 지킨 게 아니라 그 내용이 39쪽에 그 최종현 의원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딱 방문요양 기관들이 이렇게 못 지키고 있어요. 현지 조사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이제 제안을 40쪽 분 두 가지 제안을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수가모의 투명성과 그리고 정액제로의 전환 이거 되면 저희 일단 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정액제로 되면 자꾸 인건비별 이렇게 얘기하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고 내년에 우리가 매뉴얼대로 만들어놨던 수가 체계를 또 내년 되면 또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들이잖아요. 그 문제. 그래서 정액제로에 가는 거를 하나를 내용을 아까도 이제 발제해 중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현장에 맞는 수가를 만드는 부분, 정액제로 만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여기 의원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든 국힘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아까 계셨어요. 여기 이제 오늘 여기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미자 의원도 환경노동위원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도 한노위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과 이거를 그래서 들으라고 이수진 의원이 초청을 한 거였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환경노동위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임금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초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86.6% 내에서 직접 간접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상권 의무를 지고 있는 한 인건비 비율을 이쪽에 넣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86.6% 안에 넣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 그래도 한 90%쯤에서 저희 시설장에 퇴직금 적립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여기에 녹여 놓으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다른 부분 이해할 부분이 없잖아요. 복잡하게 나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합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논점을 해서 가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허락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그다음에 실업이 됐을 때 제가 15년 차예요. 2008년 8월 달에 했기 때문에 저보다 빠른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 8월 전에 그 방문요양 사업 설정하신 분 계세요? 저희 6월 말. 손가락 안에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 15년째인데 사실은 이 일을 그만두면 실업자예요. 맞습니다. 실업자인데 고용보험도 못 받고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규정상 노인장기요양법에는 시설장의 상근 의무가 적시돼. 이거 아까 위반하면 현지조사 돌아서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괴리 문제 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십 년 동안 이 현장에 근무한 시설장님과 대표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임 사무를 맡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법 인력신고할 때 저희 의무예요. 인력신고할 때 의무사항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시설 오픈 못합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하루 8시간 한 달 160시간 상근 의무를 강제로 우리한테 부여를 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근로환경을 저희한테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우리는 방문요양기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책임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지조사 들으면 현지조사 들을 때부터 얼굴을 떨면서 4, 5일 동안에 막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거 처리 다 해야 되지. 우리 책임이 아닌 게 많잖아요. 수급자의 불법 부정, 요양보호사의 불법 부정,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다 우리들이 떠안아야 되잖아요. 변호사님, 자세준 변호사 앞에 계시지만 소송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15년 동안. 지금도 많이 맡고 계세요. 소송을. 너무 억울하니까 이런 소송이 많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제가 적시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합당한 선에서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국가가, 정부가 좀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이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담당 상임위원들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와 통계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끊임없이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는 한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최대 현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 가장 많은 것 중에서 하나가 가장 무시당한 게 장교양위원회 얘기도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15년 동안 제가 땀 흘려서 노력한 부분, 그리고 오늘 토론회 오면서 제가 핵심적인 그 화두 말로 뭘 꺼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한 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현장이 답이다. 현장에 복지부 공무원이 오든 공단에 직원이 와서 일주일만 딱 근무를 해보면 거기에서 저는 정확한 노인장교양법의 운영 취지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현장이 거기 바로 답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자유토론이지만 제 주장만 이렇게 막 노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15년간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제 이익을 뭐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 지금 월급 150만 원 받고 있어요. 15년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월급을 국가에 전 나중에 이거 안 되면 청구하려고 그래요. 저를 노력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됐던 개인 법인이 됐던 주식회사가 됐던 이런 현장에 있는 모든 그 간접 종사자라고 하는 시설장님들, 대표님들의 이런 근로 환경들, 노후 대비에 관련된 여러분의 퇴직 후의 사항들을 좀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냐. 요양보호사 점도 충분히 저희가 대접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저 시급이 지금 9,620원인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우리가 그 수당 다 치면 12,000원대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년에 최저임금도 굉장히 좀 트러블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영계와 또 노동자. 뭐 정해지면 저희는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종사자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급적인 측면에서 저희와 또 사회복지사님들 그리고 요양보호사님들하고 어차피 같이 가야 돼요. 저희가 도와주면서 끌어주면 같이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절대 요양보호사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센터 내에서 잘 보호하고 케어하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야지만 도와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장님 그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인건비 비율 얘기하면서 되게 중요시하게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했잖아요.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가 간접 인건비이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자인데 시설장, 시설의 장, 시설의 관리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 시설의 관리 책임자들은 당연히 인건비를 보존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우리가 대표자이자 시설장인 때는 원래 연차 없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연차라는 게 갑자기 5일 있던 게 10일로 바뀌었어요. 그 기준은 누가 만드냔 말이에요. 5일이었어요. 원래 연차가 1년 동안. 그런데 그게 어느 날 10일로 바뀌었어요. 그 10일은 기준이 뭐냐고요. 그쵸? 근데 또 신기한 게 대표자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면 없습니다. 연차라는 게 없어요. 그 기준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여기에다가 적용하면 너무 저기다가 적용하면 저기다 힘들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모두 인건비를 지출하게끔 해주고 대표자든 시설자인 건 대표자가 사회복지사건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직접 인건비로 적용되게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띤 토론을 하는 동안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정말 그 부산에서 울산에서 합천에서 여기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도 정말 대단하시지만 우리 국회의원님들 정말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쁜 행사 끝내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또 달려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강선우 의원이십니다.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네, 축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강선우 의원님께서는 그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갑 국회의원이시고요. 역시 우리가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건복지위원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의 공동 주최자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이렇게 또 미인이신 분은 또 처음 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어서 잠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그 중간중간에 우리 소송 진행되고 헌법소원 진행되고 또 요 관련해서 또 지금 소송을 많이 맡고 계신데 우리 자세준 변호사님 한번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끝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바로 또 가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김복수 회장님과 이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가 협상 절차를 좀 개선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 수가는요, 진짜 실질적인 협상을 합니다. 누구 대 누구를 하냐면 공급자인 병원, 여러 가지 치과 포함해서 이쪽하고 공단 2개 파트너가 돼서 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3인 체제죠. 그러니까 공급자인 요양기관 그리고 또 공단 거기에 노동 쪽이 들어가는데 이 노동 쪽이 아까 우리 김복수 회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노동 쪽은 공급자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같이 굳이 편을 한다면 공단하고 이렇게 대립 구조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아까 그 시설장 휴가제에 대해서 그게 도입될 때 3인 중에 노동 쪽에서는 시설장 연차휴가 부탁되고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어요. 자료가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래서는 이 협상 체계를 좀 새로 구축하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은 협상 채널, 말 그대로 협상, 실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 인건비 지출 비율 오늘 제가 와서 50% 이상의 기반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1심 소송을 진행했고 또 재무회계 기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가본 사람으로서 이거는 그냥 인기 발언이 아니라 인건비 지출비를 고시로 정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성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에도 없고 국내에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서 50%가 못 지킨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위반 여부를 하고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까지 나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건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왜 못하냐면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 아까 연차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대표자이면서 사회복지사인 경우에 연차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실제로 그분이 이제 공단에 문의까지 했을 때 괜찮아요. 사회복지사 일반 근로자잖아요. 연차 쓰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환수를 했어.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넌센스죠. 사실 시설장에 대해서 연차 5일에서 10일 늘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가 체계 이제 사용자냐 근로자이냐 이 차이 때문에 발생한 이제 그런 공백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자리를 미리 떠서 미안합니다만 정말 우리 여기 많이 모이신 분들이 단지 우리 입장만이 아니라 우리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사회적 보험제도를 공급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걸 가지고요.
또 오늘 그 의원님들 많이 와주셨습니다만 제가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다 대고 얘기할 건 많은데 의원님들 만나서 이걸 좀 고시 같은 거에 부당함을 설명을 드리면 야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라고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뜨거운 걸 모아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김복수 회장님이나 임원들을 통해서 실참으로 조곤조곤 설명을 드리는 이런 역할을 제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자리를 떠서 죄송합니다. 아, 네. 자세준 변호사님 우리 인사를 언제 말씀을 들어보나 궁금했는데 그죠? 막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만 김복수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수가 체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인건비 비율이 그냥 대표 겸 시설장을 뺀 것이 아니라 전 종사자의 합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줬고, 또 하나는 그 시설장에 대한 그 상근의 의무가 사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의 그 지침과 안내에 나와 있다 보니까 상근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장교양에 맞게끔 옷을 좀 달리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표 겸 시설장은 어느 법에도 없는 1년에 10일만 허용되는 이상한 기현상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대표이면서 타 직종, 즉 관리자가 아닌 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인 경우에는 일체의 휴가를 가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그 장교양 기관의 대표분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사실은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아까 이제 김복수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청구할 때 청구 자체에서 고도화를 하게 되면 부당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종사자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르신이 병원에 갔다든지 했을 때 청구하는 과정에서 뭐 병원 기록이 있다든지 이렇게 파본만 한번 띄워줘도 사실은 부당 청구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한 달 전에 그 종사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현장에 과연 가서 어떤 걸 했는지, 그거 하면서 잠깐의 병원에 들렸는지, 이거를 사실 센터장님들이 알 수 없거든요.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모시고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가서 거기서 동반 진료를 받았을 경우 사실은 기관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사전에 차단을 해달라고 10년 전부터 공단에다가 계속 저도 얘기를 했는데 여지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3차 기본계획안에는 이 부분이 일부 포함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다행히 좀 환영스럽게 생각하는데, 금방 요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혹시 김복수 회장님한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잠깐만요. 여기 먼저 하셔서 소속하고 성함을 좀 밝혀주시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45인승 차를 대절을 하고 울산에서 비를 가르고 여기까지 울산 세수망 실버복지대표 우승자입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말씀을 정말 속이 뻥 뚫리도록 말씀을 잘해 주셔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좀 자주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 동의를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내용 중에 시설장도 일종의 근로자적 직위 또 국가산업의 수임장 종사자로서 상근 의무와 연차 인정 등의 상황을 볼 때 근무의 안정, 퇴직 후의 경제적 보장 등을 위해서 다소의 인건비 비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시설장의 퇴직금 부분은 인건 비율에 포함시키고 서비스의 간접 종사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부분을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시설장님들을 위한
뭐 간접 인건비 비율을 직접 인건비로 넣는 부분과 좀 인건비를 조율하더라도 시설장들이 수십 년간 현업에 종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아니라 퇴직금 명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저희가 받는 노인장기용법에 청구하게 되면 수가를 받게 되고 그 수가가 이제 인건비로 비율로 적용이 되고 그 인건비 비율 속에 이제 얘기했듯이 작게 이제 직접 종사자의 인건비율을 나눠야 되고 빼야 되고 86.6%라는 비율을 빼야 되고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종사자한테 근로기준법보다 상위적인 내용으로 고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의 해석에 충돌도 될 수 있고 하위법이 상위법을 침해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고시 내용이 나왔을 때 저희가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딱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한 가지 딱 실수한 게 있었어요. 헌법소원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헌법소원 할 때 이 사실 고시 자체가 저에게 적용된 기간이 2019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2017년도에 헌법소원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헌법소원에 이제 가장 내용 중에 헌법소원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상당한 현재에 있어서의 상당한 침해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는 없었어요. 미래 예측적인 그런 피해가 저희한테 있었을 뿐이지 이 법이 개정되고 나왔을 당시에는 저희한테 피해 본 사례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재 당한 그 침해가 없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구성 요건 중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이 법으로 인해서 기관장들이 또는 그 시설장들이 형격한 침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게 구성 요건 중에 헌법소원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요건들은 다 되는데 현재 침해가 없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은 변호사님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적시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전례가 없는 거잖아요. 이 인건비 비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가 됐던 저희가 지금 개인 사업자가 많이 있는데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법인 이렇게 많은데 이 급여 유형이 굉장히 우리는 다양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이제 갱신대가 되면 단일 공급 주체로서 받게 되는 기간고 바뀌지만은 아직까지는 내년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다양한 공급 주체가 있는데 이 인건비 비율을 이것도 제가 비밀을 하나 숨기고 있었는데 인건비 비율을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 사업자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 사업자를 공공이 인건비 비율을 안 맞췄다 그래서 이거를 위법하고 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러 유형의 공급 주체가 있지만은 개인 사업자가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한테는 이 인건비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경제 질서 내에서는 이 고시가 우리 그 개인 사업자한테 공공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고시 규정이지만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부터도 저는 승소한다고 99.99%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지부라든가 공단에서 이거를 갖고 적용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보고 임원들과 다시 논의를 해보고 이 부분의 맹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재판을 통해서 아니면 헌법 재판소를 통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가지 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우승자 센터장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그 간접 인건비 부분 관련해서 이거를 시설장이 퇴직 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이제 발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80원을 갖고 100원의 역할을 100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가는 액면 그대로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80원을 주고 100원의 가치를 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00원을 주고 100원의 가치를 하라 그래야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산술적으로도 그렇고 가치 중심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100원을 주고 100원의 역할을 하라는 게 국가가 우리한테 위임한 내용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80원을 주면서 100원에 같이 해. 안 하면 니네 뭐 환수하고 폐업시켜버려.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좀 합리적으로 수가도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맞게 이제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10년이 넘었으면 수가 산정 체제도 좀 바꾸고 정말로 기관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50% 100%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물가 기준과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비의 부분을 맞춰서 뭐 인건비 부분을 맞춰달라는 건인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수가를 좀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퇴직하게 되면 제가 이거 말고 아까 150만 원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퇴직하면 제가 뭘 이 나이에 제가 환갑이 오래 넘었는데 이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이라도 적립을 좀 하게 해줘서 이후에 이렇게 국가위에서 수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좀 경제적으로 좀 나도 좀 아이들하고 좀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또 국민의 또 권리잖아요. 사실은 국가가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또 동기부여를 해주고 지금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격려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격려를 바라는 거죠. 예. 언론에 그런 얘기들 많이 보잖아요. 저희들 어느 시설장이 횡령을 이만큼 해갖고 무슨 외국 여행 갔다. 저는 꿈의 얘기 그거. 여기 이 사업해갖고 해외 여행 갔다 온 사람 있어요? 몇 명은 있겠죠. 뭐 기간이 크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다수가 24시간만 조바심으로 누구한테 전화 걸려오지 않을까. 요양보호사 아니면 또 종사자 수급자 보호 전화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모르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장에 좀 오셔서 이 실태를 좀 파악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저는 자연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저희 기관장님한테 고맙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을 좀 격조 놓게 좀 이렇게 좀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승자 센터장님 더 답변이 되셨나요? 예, 저희가 사실은 약속된 좀 시간이 있어서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저희가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요거는 잠깐 여담인데 김복수 회장님하고 만난 지가 한참 전인데 은퇴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분만 제가 더 아까 센터장님 마이크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있는 신원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기 원장님들과 달리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사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 만약에 참석을 못하게 된다 하면 반차를 쓰고 제가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왜냐? 우리 센터에서 혹시나 업무상으로 센터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반차 아닌 연차라도 쓰고 나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 이유에는 우리 오늘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초고령 사회의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이 나아갈 길이라는 타이틀을 멋지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령 사회가 눈앞에 있다고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고령 사회를 어떻게 모두가 만족하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가치 있게 쓰여지며 노인분들한테 인권 존중을 위해서 요양보호사들과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 의무 교육을 참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교육들은 저는 이 장기요양위원회의 공익대표, 공급자 대표 이분들 과연 하고 계시는지 정말 의문점 같습니다. 또한 오늘 인건비 비율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 적극 저도 동감합니다. 왜? 저 역시 시설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사정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사회복지사 더불어 시설장, 센터장님들의 업무 개선만이 그것이 바로 고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대로 복지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50대에 이제 다다랐지만 제 부모님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뵈고 있어요. 제 부모님 모시고 저는 병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평촌에서 출발해서 고양시에 있는 어르신 태우고요. 다시 서울에 있는 병원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 현장을 다 돌면서 느낀 게 우리 여기 원장님들은 인건비 비율이 대책과 이게 하나의 정말 중요해요. 저 역시 다른 센터를 할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 위원회 구성부터가 저 전공이 환경공학입니다. 위원회 구성 보고 오늘 너무 놀랐어요. 이분들이 정작 노인복지를 위해서, 보건복지를 위해서, 아니 자기 부모님들의 자기 부모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랑 협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5시까지로 돼 있어서 더 추가로 저희가 듣기는 그렇고, 다음에 우리 그 협회 밴드를 통해서 조금 의견을 주시면 요번에 우리 여기 오늘 하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답과 더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또 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자유토론회까지 오늘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우리 조재분 그 국장님이 이제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고 여러분, 많으셨습니다. 네, 장시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선우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한마디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서울 강서구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해오신 말씀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해결돼야 될 문제점들이 어떤 건지는 익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개별로 또 법적인 대응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 케이스를 풀 수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노동자냐 아니면 사용자냐, 이거를 사안에 따라서 교묘하게 적용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좀 돈을 아끼고 싶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정부가, 국가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법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토론에 함께 주최한 한정혜 장관님 그리고 고영인 의원님과 함께 뜻을 모아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잘 살피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건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법안에 잘 녹아들어서 이제 개개별로 그 지루한 법적 싸움을 하시지 않아도 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동 근로자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죠. 근로자로 강요를 받으면서 사장의 대접을 못 받으니까요. 그죠? 사장으로서의 권리도 없고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못 받아요. 왜냐? 퇴직금도 없고 연차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고용보험 산재를 적용 못 받는 우리는 근로자이면서 책임자입니다. 그죠? 책임만 있어요. 권리는 없고. 네. 장시간 동안 너무 많은 저기로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숨가쁘게 이제 다음을 아쉽지만 기약을 하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고 쏟아내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요.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은 인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각 지역의 대표들, 지회장님들, 우리 강선우 의원님하고 우리 두 분 교수님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피켓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우리 전재현 화이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재현 선창하면 여러분 화이팅 하는 겁니다. 네, 전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